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제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조상현이라고 하고, 현재 테뉴어 트랙 인스트럭터로 웰마 센터 for Photon Medicine, MS General Hospital and Harvard Medical School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단일세포 분석을 위한 나노레이저 입자 개발인데, 제 논문 내용이 물리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싹 빼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끝나고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티슈 안에 있는 세포들의 헤테로지니티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그 생명 현상의 근원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레고의 이 모형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는 40 trillions of cell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세포가 각각의 모양과 그리고 질량 그리고 세포의 지놈 익스프레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싱글셀 헤테로지니티를 이해하는 일은 그 질병 치료에 큰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암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암 조직을 치료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1 cubic centimeter of tumor tissue에 밀리언 정도 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세포는 어떤 다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한 드러그가 치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세포는 그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는지, 그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싱글셀 시퀀싱 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한 수십만 개 정도 되는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좀 값싼 가격과 그리고 이제 하이 프레시전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단세포 유전자 분석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은 DNA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DNA 바코드는 이제 각 세포 하나하나에 특수하게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시퀀싱을 하고 얻은 이제 벌키한 결과 중에 이제 각각의 세포 결과들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DNA 시퀀싱 기술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DNA 바코드를 읽는 과정이 이 디스트럭티브 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이게 럽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DNA를 꺼낸다든지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제 살아있는 세포의 이 리빙 스테이트의 이 지놈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요 걔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DNA 바코드와 실제 세포의 리빙 스테이트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이 아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이제 리드아웃 하는 방법이 디스트럭티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슬라이드 계속 넘어가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스텝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빙 셀 스테이트의 여러 가지 특성들 여기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운드 힐링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에피텔리아 셀들이 보이는데 이 세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템포럴하게 볼륨과 질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프로틴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이 라이브셀 마이크로스코피라든지 다양한 테크닉으로 측정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지놈 익스프레션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으면 좋겠다.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12화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면 각각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고유의 개인의 특성,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키가 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의 전화번호로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컴파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 같은 장비를 이제 세포한테 주고 계속 세포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그 세포가 이제 어떤 유전 분석이나 다른 데 가서도 그 세포 그 전화번호를 읽으면서 이제 얻은 정보들을 컴파일하는 게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사용하는 것은 이 세포를 이제 그 럽처하거나 라이스에 시키지 않고 이제 바코딩하고 리드아웃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여러 가지 색깔의 빛 중에서 이 특히나 옵티컬 프리퀀시 예를 들면 이제 가시광선에 해당하겠죠. 그 빛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상당히 알비터리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휴먼 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 호스트 사이즈 우리 키가 이제 170cm라고 하면은 이제 이 디바이스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핸드폰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1에서 6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 이 10cm의 크기가 이제 세포의 크기에 맞춰서 세포 예를 들어 힐라세 같은 17 마이크로미터니까 줄었다고 하면 1 마이크로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파수 대역은 100에서 600 테라헤르츠까지 올라가야 돼서 이 신호를 그래야지만 이제 에피션트하게 받고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역이 이제 옵티컬 프리퀀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프리퀀시 대역에 있는 빛을 내는 물질은 여러분들도 아마 친숙하실 건데요. 이제 형광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바이오 이미징이나 이제 연구에 많이 쓰는 이제 유기분자라든지 이 양자점, 퀀텀 닷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녹색 형광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빛을 쪼여주고 그러면은 이 분자가 그 빛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방출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현미경으로 관측을 해서 이제 공간사에 매핑하면 그게 이미징이 되는 건데요. 이제 각각의 분자 구조에 따라서 내오는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제 형광빛 같은 경우는 화장대역이 100에서 200 나노미터로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선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이 다양한 색깔을 쓰는데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다시피 뭐 노란색이랑 주황색의 형광 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펙트럴 오버랩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이 바코드는 10가지 색깔밖에 어,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 cubic centimeter 튜머에는 100 millions of 셀이 있는데 그 세포가 각각의 다른 색깔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으려면은 이 10가지 주어진 색깔에서 100,000 베리에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선폭이 100에서 200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펀다멘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자가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 전자 전이 상태가 이 분자의 열적인 운동이랑 이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폭을 이제 줄이는 것은 상당히 이 룸 템퍼처 조건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컬러 멀티플렉싱 프로그램을 이제 풀기 위해서 고안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어떤 작은 입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레이저 라이트를 이제 방출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입자를 옵티컬 바코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고요. 여러분이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 방향성이 있는 빛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선폭이 상당히 얇습니다. 1나노보다 훨씬 작고 이렇게 선폭이 얇은 이유는 이제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얇기 때문에 얇고 그리고 광학 옵티컬 레조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자의 크기를 바꿔주거나 그리고 빛을 내는 레이저 물질을 바꿔주게 되면은 어, 이게 빛이 오버랩이 되지 않는 옵티컬 바코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레이저는 크게 세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레이저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울이 두 개가 이제 놓여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공진, 어,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 용어가 있어 옵티컬 캐비티라 해서 광공진기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두는 거예요. 거울 안에서 이제 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이 갖춰지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여기는 이등 물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레이저
반도체 물질이나 레이저 형광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으로는 이제 전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빛 에너지, 뭐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에너지를 이 반도체나 이런 레이저 물질에 주어지게 되면은 이 물질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형광빛을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형광빛은 이제 방향성이 있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 거울 두 개 사이에 있는 이 거울 방향으로 이제 가는 빛이 있겠죠. 그 거울 방향으로 간 빛은 이제 반사가 일어나서 이 두 개의 거울 사이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빛이 증폭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거울이 반사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은 보통 100% 반사율을 가지고요. 반대쪽 방향은 뭐 95%.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테오도르 마인만 박사가 1960년대에 최초로 만든 레이저의 모형이고 오른쪽이 실제 실물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은 코팅으로 이제 100% 반사 거울 그리고 한쪽에는 95% 반사 거울을 두고 루비 크리스탈을 두어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로 그 램프로 이제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루비가 이제 이 빛을 방출하고 이제 빛이 갇혀서 증폭되면서 이제 레이저 빛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포인터도 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입자인데 이 레이저 빛을 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나노 레이저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그래프, 전자현미경 사진이 이제 저희가 만든 레이저 입자 중에 하나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 500 나노미터 되고 이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한 300 나노미터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질, 3, 5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걔 표면은 이제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리, 그러니까 SiO2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물리 이론 계산을 한 건데요. 이 빛을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 입자에 쪼여주게 되면은 그 빛을 이 안에 있는 3, 5 반도체 물질이 흡수를 하고 다시 이제 형광빛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물질의 굴절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빛이 안에 거울이 없어도 갇히게 됩니다. 왜냐면 바깥의 굴절률은 1이고 안에 굴절률은 3.4여서 이 안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데 이 디스크 형태로 만든 이유는 빛이 이제 반사가 이 circumference 이게 둘레를 따라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면서 돌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위스퍼링 갤러리 모드 위스퍼링 회랑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빛은 한 150 femtosecond, 10의 만 15승 정도 이 안에서 갇혀서 돌게 되고요. 13바퀴를 돈 다음에 증폭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오는 이 스펙트럼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셨듯이 한 선폭이 1나노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 같은 경우 620에서 680 나노미터 대역에서 나오는 물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저는 이제 티피컬한 증폭기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그래프 형태를 따르고 그 레이저가 발생하는데 드는 에너지는 대략 1 피코줄 정도, 10의 만 12승 줄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의 에너지는 어떤 톡시시티나 그리고 열적인 열의 발생을 일으키지 않는 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서 방출되는 레이저 빛은 방향성이 있는데요. 이 방향성을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표면에 이제 실리카 나노파티클 스캐터러를 붙여서 빛이 이제 산란돼서 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100만 개 되는 세포에 이 레이저를 입자를 집어넣어서 이 각각의 다른 색깔을 내게 만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리소그래피 기법을 사용해서 보시다시피 3인치 반도체 웨이퍼 기판에다가 이 나노레이저 입자 어레이를 생산을 대량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의 기술은 이 입자의 크기가 750 나노미터 아래로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빛 자체, 이 깎는 빛 자체의 그 크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옥시젠 플라즈마 애쉬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포토레지스트의 마스크를 400 나노미터 크기까지 줄이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나노 디스크를 이제 어레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이 이제 이 반도체 물질의
기판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갈륨 알스나이드 버퍼라고 하는 게 이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녹이면은 이 필라가 녹아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입자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제 바이오 컨덕터블한 실리카 코팅을 이제 어떤 그 웹 컨디션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디스크 사이즈를 다양한 크기로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물질을 이제 예를 들어서 파르레드 같은 경우는 인겟 그리고 인겟스피의 특수한 이 알로이의 조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적외선과 이 근적외선 대역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인피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최근에는 이제 근적외선 원, 그래서 780부터 980 나노미터 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역을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가 이 컨벤셔널한 플로레센스 에세이가 보통 이제 뭐 녹색, 파랑색, 또 주황색, 노란색 이런 대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랑 겹치지도 않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입자를 이제 쥐나 이런 인비보 바디에 넣어주게 될 때 이제 흡수가 가장 적은 대역이 이제 근적외선 대역이기 때문에 여기 대역에서 이렇게 레이저 입자를 컬러를 이제 생산할 수가 됩니다. 총 한 400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든 입자를 이제 코팅을 하고요, 실리카로. 걔를 이제 세포 미디어랑 섞게 되면은 여기 있는 힐라 세포가 이제 이 검은색을 보이는 낫이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프로세스 통해서 업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있어서 저희가 적당히 이제 이 입자 대 세포 비율을 맞춰주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포화송 분포에 따라서 이제 입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헬라 세포뿐만 아니라 뭐 인뮨 T셀 그리고 이제 뭐 러셀, MCF7셀 이런 세포들을 뭐 태깅에 성공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힐라 세포는 레이저 입자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크기를 이제 레이저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나오는 방출되는 빛의 색깔을 읽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포의 셀폰 넘버를 이렇게 어사인 할 수 있게 된다. 뭐 A73, A96, 923. 그래서 얘가 이제 부유의 바코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색깔이 이제 400개인데 거기서 이제 랜덤하게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조합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0 밀리언 정도의 색깔을 유니크한 바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다 싣지는 않았지만 셀 바이어빌리티나 이 컴패터빌리티를 이런 표면적인 뭐 이런 뭐 CCK8SA뿐만 아니라 뭐 시퀀싱을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 레벨까지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컨트롤에 비해서 실리카 코팅을 한 세포는 그렇게 유의미한 셀 바이어빌리티에 대한 영향이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이 티피컬한 힐라 세포의 볼륨이 2400 뭐 큐빅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저희가 집어넣는 나노 레이저 입자는 한 0.06 마이크로미터 큐빅 마이크로미터여서 이 볼륨의 0.0002%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셀 시퀀싱을 했을 때 나온 결과는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이제 진 익스프레션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하게 발현되는 거를 관찰을 해서 그렇게 큰 유의미한 이펙트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셀 사이클도 딜레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실리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 세포 바코드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레이저 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그거의 색깔을 읽어내는 레이즈 마이크로스코피, 레이저 파리클 스티뮬레이트 에미션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이렇게 나노 레이저 입자를 우리가 쓰는 형광분자처럼 이미징 프로브로 쓰면 어떨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어떤 티슈 안에 나노 레이저 입자가 이렇게 공간상에 퍼져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이저 빔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티피컬한 플로레센스 이미징 같은 경우는 형광이 이제 선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포칼 볼륨에 나오는 신호를 다 적분을 했을 때 이제 변화가 딱히 없습니다. 들어간 에너지만큼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버튼이.
근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투포톤 이미징 같은 경우는 광자를 두 번 먹어야지 얘가 포톤 하나를 뱉어내기 때문에 이제 신호가 이제 초점면에 갈수록 쿼드레티컬리 인크리즈 하고 그렇게 해서 레졸루션을 임프루브먼트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는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레이저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선형적인 그 인풋 대 아웃풋 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 전에는 레이저가 방출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포톤 로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에너지가 주어져야지 이제 레이저 방출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비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투포톤 이미징처럼 레이즈 이미징도 그 슈퍼 레졸루션과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리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실험했던 거는 이런 젓가락처럼 생긴 나노 와이어 레이저를 만들어서 이제 이 빔을 조사를 하면서 이제 레졸루션 임프루브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저희가 뭐 디테일한 피직스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유도한 공식에 따르면은 이 여기 이제 비선형적인 부분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레졸루션이 임프루브 되는 정도가 다른데 주어진 10의 마이너스 3승 베타가 이제 스티프네스를 이제 기술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5배 정도의 레졸루션 임프루먼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이제 proof of concept work였고요. 저희 이제 연구실 동료랑 함께 이제 그 레이즈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피를 만들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라지 스케일의 그 세포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현미경은 기존의 올림푸스 콤포칼 마이크로스코피에 이렇게 레이저 색깔을 읽을 수 있는 유닛을 달아가지고 이제 콤포칼 스캐닝을 하면서 형광 이미징을 할 뿐만 아니라 레이즈 이미징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이 비디오는 5,000개의 41 캔서셀 튜머 스페로이드 모델에서 이제 128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이제 튜머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이제 레이즈 바코드를 읽으면서 싱글셀을 트래킹을 하고 보신다시피 트랜스미션으로 읽으면은 떤 세포가 어떤 건지 구별하기 어렵죠. 이제 이 태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미지는 이 레이저 파티클을 통해서 이제 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걔 속도가 어떤지를 이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세포에 대한 이런 velocity phenotype, 모빌리티에 대한 페노타입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 하이 모빌리티 그룹, 로우 모빌리티 그룹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노 레이저 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지만 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이제 나오는 광자 수는 다른데 그 광자가 나오는 선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형광 분자보다 더 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 말은 즉 저희가 티슈 같은 이제 그 스케이터링 미디어에 넣었을 때 관측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이 스카치 테이프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얘가 어떻게 이제 레이저의 특성이 바뀌어가는지를 측정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도 형광과 비슷하게 이런 스페클 패턴이 생겨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지만 이 패턴을 좀 자세히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파인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는 결맞는 빛을 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빛이 이제 들어가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에너지는 점점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늘어갔고 제가 16 스카치 테이프까지 관찰을 했고 이거는 이제 보통 형광 프로브로 관찰하기에는 좀 챌린징한 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꺼워질수록 이제 레이저의 포톤 카운트도 디텍션 되는 것도 줄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cm 치킨 브레스트 이 티슈 아래에 있는 그 레이저 바코드가 태깅된 셀에 이제 바코드를 이제 읽을 수 있고 이거 역시 이제 그냥 형광으로 읽으면 이렇게 디퓨즈하게 보이고 색깔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성공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토대로 저희가 이제 인비보 상태에서도 이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지를 이제 에세이를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 에세이는 프라이머리 튜머 모델을 이제 본따서 이제 41 브레스트 캔서 셀에 이제 레이저 입자를 바코딩을 하고
집어넣기 전에, 티슈에 집어넣기 전에, 인젝션 하기 전에 이제 DC에서 바코드를 읽고 얘가 어떤 세포인지를 읽은 다음에 걔를 떼서 이제 넣고 나서 그 티슈에서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DC에서 관찰한 애랑 같은 바코드가 있는지를 매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칭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튜머가 이제 메타스테시스 하는 모델을 이제 본따서 이렇게 똑같은 나노레이저 태깅된 셀을 이제 텔레베인으로 인젝션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세포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레이저 바코드를 읽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아까 관찰된 그 레이저 바코드 태깅된 애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스터디를 해서 또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실험은 이제 마이스 엑스비버 스컬 아래에 이런 바코드를 넣고 바코드 태깅의 셀을 넣고 이제 바코드 읽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뉴런셀 관련된 브레인 스터디에도 이제 이런 바코드 기술이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유전자 분석 관련된 것까지 이제 이 공간에서 이동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킬 수 있나? 바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였죠? 이 티슈 운드힐링 프로세스에서 이 세포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앞에 있는 세포는 빠르게 움직이고 뒤에 있는 세포는 가만히 있고 하면서 이 헤테로지니티한 비헤이비어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저희 레이즈 마이크로스코피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헤테로지니티 관찰을 했고 저희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마이크 커시너 그룹의 그룹 하버드 메디컬 마이크 커시너 그룹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세포가 사이즈와 매스 덴시티가 어떻게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 레귤레이트 되는지 그리고 셀 마이그레이션 스피드랑 그리고 프롤리퍼레이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마스터 레귤레이터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메카노 일렉트로 오스모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현상을 이제 최근에 이제 스터디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세포의 페이트를 디시전을 하고 이제 이러한 패스웨이가 이제 관장돼 있을 거라 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전 리딩 셀에서 이제 바코드 읽는 기술이 없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 에세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MGH 병원에서 이제 이 에피텔리얼 셀을 이제 바코딩을 하고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레이저 바코드 읽으면서 스터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하버드 쿼드에 가져가서 이제 퀀티티 페이즈 마이크로스코피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셀 매스랑 볼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스터디한 다음에 이 세포를 떼서 이제 싱글셀 소터 팩스 머신을 사용해서 이제 386 웰플레이트에 이제 소팅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소팅된 셀의 바코드를 읽게 되면은 이 원래 세포가 이게 어느 디쉬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이제 매칭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세포의 셀 매스랑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스마트 3, 딥 시퀀싱 결과랑 이제 매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멀티 디멘전al 언더스탠딩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디벨롭하고 있는 에세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싱글셀 시퀀싱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나온 논문에 대한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됐는데 워낙 물리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연구를 왜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만 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레이저를 여기서보다 더 작게 만들려고 하냐면은 어, 이 레이저 아까 말씀드린 500나노미터인데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러스 크기 뭐 100나노미터라든지 그서 100 나노미터 크기가 되면 프로틴 사이즈가 되면은 이렇게 멀티 칼라 레이저 바코드를 이런 생체 분자를 이미징을 하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도 하고 멀티 칼라 이미징을 하는 게 이제 꿈인데 이제 레이저 물리학자들은 이 10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레이저를 만드는 게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저를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크기는 아까 여기 이제 빛을 가두는 건데요. 이제 반파장 크기. 반파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출되는 파장 나누기 9.6 곱하기 인데 한 1060나노미터 정도 되는 빛이면은 한 뭐 170나노미터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기억하시는 저희가 이제 이 젓가락 크기의 레이저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8마이크로미터 정도 됐고 얘를 이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화학 기법을 처음에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
이 젓가락 그 나노 레이저가 이 기판 위에서 자라나는데 48시간 동안 이거를 떼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하는데 떼는 과정에서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이제 거울이 반사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연히 이제 초음파 세척기 기반의 합성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 레이저 페rov스카이트라고 하는 레이저 물질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물질이 합성이 되는데 이게 잘 녹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 설트를 이제 녹이기 위해서 울트라소닉 베드에 넣었는데 이제 나가고 이제 뭐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이건 제 아이폰으로 그 당시에 찍은 거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초음파 세척기에서 발생되는 울트라소닉 버블이 이제 한 뭐 1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터지면서 온도를 순간 1000도까지 올리고 이 용액이 이제 슈퍼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이 반도체 입자가 2분 안 만에 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브 쉐입으로 돼 있고 이게 원파 신테시스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는 레이저 입자를 2분 만에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표면이 이제 매끄러워서 저희가 크기를 이제 8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2 마이크로미터로 줄이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반파장 크기보다는 18배 정도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이제 반파장 크기까지 줄여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금속 레이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플라즈몬 레이저라고 합니다. 이제 플라즈몬 레이저는 이제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 기판에 이런 반도체 물질을 놓게 되면은 이제 금에 있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빛이 이제 발생되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증폭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금속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나노 입자에 대해서도 이 비슷하게 이제 이런 공진 현상을 이용해서 이 레이저 물질을 이제 대주게 되면은 이제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스페이셜 또는 햅사이클 플라즈모닉 레이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을 쓰는 게 정말로 레이저를 작게 만들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이 많았는데 왜냐면은 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띠잖아요. 그 말은 빛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빛을 만들어 증폭을 해야 되는데 빛을 흡수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정말로 이론이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만든 초음파 세척기로 만든 이제 입자를 하나는 이제 금 기판에 올리고 하나는 이제 금이 아닌 기판에 올려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금 기판에 올린 입자에서 더 작은 크기에서 레이저가 방출이 됐고 크기가 이제 한 580 나노미터 정도 됐고요. 금이 아닌 입자에서는 아까 1에서 2 마이크론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제 3.4 곱하기 반파장 크기까지 줄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작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빛이 이제 이 금판이랑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입자 사이에 갇히면서 빛과 이 전자의 상호작용을 강하게 일으켜서 빛이 좀 더 이 만드는 게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펄셀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펄셀 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100개 정도나 되는 이제 디바이스를 관찰했을 때 실제 레이저를 만드는 데 드는 그 에너지의 비율이 에너지가 훨씬 준다는 거를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빛이 좀 더 가속돼서 이제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논문의 내용인데요. 이번 논문의 내용이 이제 정말로 이제 이 궁극적인 반파장 크기에서도 레이저가 만들어질 수 있냐인데 아까 사용한 이 초음파 세척기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3,5 반도체 물질을 이제 근적외선 대역에서 사용해서 똑같이 이제 금판에 올려주거나 이제 금판이 아닌 곳에 놓여졌을 때 이제 레이저가 작아지는지 현상을 이제 관찰했는데 이제 재현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관찰한 가장 작은 크기의 레이저입니다. 크기가 이제 한 17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이제 금판 위에 놓여 있고 저희가 이제 광학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빛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전하가 바뀌면서 이 빛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안에서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가운데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 이 빛의 이 입자 에너지를 줬을 때 레이저 빛이 방출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이게 정말로 레이저 현상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입자의 크기를 바꾸면은 이 레이저 색깔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레이저가 이런 비선형적인 증폭 현상을 가지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펄세 효과랑 관련돼서도 이제 빛이 증폭되는 현상이 이제 빨라지는지 그리고 아까 빛이 방출할 때도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놓여서 이제
방출되는 빛이 어떤 산란 효과가 이제 간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편광을 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관찰한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레이저 현상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증명했고요. 예, 이건 역시 이제 뭐 저희가 생략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레이저 물리 이론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레이저 입자가 금판 위에 놓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세포 안에 뭐 집어넣어서 태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이 입자를 금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금판 역시도 이제 스탠드 언론으로 이 작은 입자가 이 레이저로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이 금 코팅 플라즈몬 레이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제 세포에 넣어서 이게 레이저가 발진을 하고 역시나 이제 세포의 크기를 바꿔줬을 때 여러 가지 레이저 색깔이 나오는지. 이 경우는 이제 크기가 한 570 나노미터에서 관찰했고 이게 170 나노미터 훨씬 큰데 그 이유는 이제 코팅한 금의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1992년부터 이제 반도체 레이저가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물리 현상을 통해서 레이저 작게 만드는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2014년부터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레이저를 작게 만드는 일에 투신을 해서 이 8마이크로미터 시절에서 최근에 이제 170 나노미터까지 세상의 가장 작은 레이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연구가 진행될 거냐면은 이제 170나노미터 더 큰 이제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대역에서 이제 정말로 이 회절 한 개보다 작은 레이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이 세포 구조물이나 이제 세포 뭐 예를 들면은 서브스널 오간에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데 이제 이런 여러 색깔의 바코드를 붙여서 이제 이런 싱글셀 스터디나 오믹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바이오 분야의 현상뿐만 아니라 뭐 레이저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온칩에서 레이저 광통신을 하는 반도체 칩 간에 통신하는 이런 소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작은 레이저 입자는 이제 전에 이제 뭐 사람들이 한 이제 뭐 요 녹색 형광 단백질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양자점이라는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분들의 바이오 현상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입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액놀리지먼트 슬라이드고요. 이 연구를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하고 인텔렉츄얼리 그리고 파이낸셜리 서포트를 해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 앤디 윤석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연구는 아까 느끼셨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있지만 다른 어떤 물리 연구소나 이런 것보다 더 커링 엣지의 피직스 리서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역시나 이제 큰 그림으로는 이제 바이오메디칼 리서치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